서울의 변두리. 낡은 공장들이 즐비한 성수동 뒷골목에는 유난히도 칙칙하고 무거운 회색빛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는데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아스팔트 바닥에 고인 기름때와 뒤섞여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강도진은 셔터를 반쯤 내린 채 어두컴컴한 정비소 안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식어버린 믹스커피가 들려 있었고 멍하니 빗줄기를 응시하는 그의 눈동자는 마치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한 심해어처럼 탁하고 깊은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고장난 기계들의 심장만을 고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멈춰버린 시간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은 채 녹슬어가고 있었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소음이 도진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했는데 그것은 낡은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마찰음과 함께 빗물에 젖은 어린 짐승이 내뱉는 듯한 억눌린 울음소리였다. 도진은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끈질기게 빗줄기를 타고 넘어와 그의 메마른 가슴 한구석을 콕콕 찔러대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조성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대충 털어내고 셔터 밑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곳에는 그의 칙칙한 회색빛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고 위태로운 존재가 비를 맞으며 떨고 있었다. 공장 지대 입구. 배수구가 막혀 발목까지 차오른 흙탕물 한가운데에 낡아빠진 수동 휠체어 한 대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퀴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다. 아이의 얇은 원피스는 이미 빗물에 젖어 살에 달라붙어 있었고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우산을 푹 눌러쓴 채 자신의 갈 길을 재촉할 뿐 아무도 이 작은 조난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도진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아이의 처참한 몰골 때문이 아니라 휠체어 바퀴가 배수구 쇠창살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체념 섞인 눈빛 때문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않고 그저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를 떨군 채 빗물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무력하게 견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을 홀로 짊어진 순교자처럼 보여 도진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장우산을 펴지도 않은 채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빗줄기가 도진의 등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탕물을 튀기며 아이에게 다가갔고 거친 손길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려다 순간 멈칫하며 아이의 어깨 위로 자신의 몸을 숙여 인간 우산을 만들어 주었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빗물에 젖은 속눈썹 아래로 드러난 아이의 큰 눈망울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도진을 당혹게 했다. 비키세요. 더러워져요. 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도진은 대꾸 없이 아이를 휠체어째 번쩍 들어 올렸다. 도진의 팔뚝에 불끈 솟은 힘줄이 꿈틀거렸고 그는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아이의 무게에 다시 한번 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고장난 엔진을 다루듯 신중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자신의 정비소 안으로 아이를 옮겼다. 정비소 안의 따스한 백열등 불빛 아래 내려진 휠체어는 그 참혹한 실체를 드러냈는데 프레임은 곳곳이 녹슬어 있었고 타이어는 마모되어 실밥이 터져 나왔으며 왼쪽 바퀴 축은 완전히 휘어져 당장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가난과 고통이 뭉쳐진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아이는 낯선 남자의 공간에 들어와서도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놓지 않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에 도지는 젖은 수건을 던져주며 무뚝뚝하게 닦아 라고 짧게 내뱉었다. 아이는 수건을 받아들고 머리를 닦는 대신 자신의 젖은 다리를 감싸며 부끄러운 듯 몸을 움츠렸는데 그 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였다. 도지는 시선을 돌려 공구함에서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고 말없이 휠체어 바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고치지 마세요. 돈 없어요. 아이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도지는 묵묵히 휘어진 바퀴축을 분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손놀림은 거친 외모와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빨라서 마치 마법사의 손길을 보는 듯했다. 그는 녹슨 볼트를 풀어내고 마모된 베어링을 확인하며 혀를 찾는데 이따위 위험한 물건에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부모가 도대체 누구인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이 앞이라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돈 안 받아. 그냥 내 눈에 거슬려서 그래. 도지는 정비소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자신이 예전에 심심풀이로 개조해 두었던 최고급 티타늄 합금 파이프와 충격 흡수용 스프링을 꺼내왔는데 그것은 일반 자전거 가게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고가의 부품들이었다. 그는 아이 외 낡은 휠체어에 그 부품들을 이식하기 시작했고 용접 불꽃이 튈 때마다 아이는 흠칫 놀라면서도 도진의 진지한 옆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손끝에서 고철 덩어리는 점차 생명을 얻어가고 있었고 삐걱거리는 소음 대신 부드러운 회전음만이 정비소를 채우기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진은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바퀴를 손으로 굴려보았는데 휠체어는 마치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소리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고 그는 만족스러운 듯 기름 묻은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냈다. 그는 아이를 다시 휠체어에 앉히고 안전벨트까지 꼼꼼하게 조절해 주었는데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전해지는 낯선 온기에 아이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이름이 뭐냐? 도진이 공구를 정리하며 툭 던지듯 물었다. 한별이요. 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이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새로 태어난 듯 반짝이는 휠체어 바퀴를 신기한 듯 어루만졌는데 그 작은 손길에는 감동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어 도진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다. 바퀴가 마법 같아요. 아저씨는 마법사예요. 별이의 엉뚱한 질문에 도진은 피식 헛웃음을 흘렸지만 그 웃음은 지난 5년 동안 그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아주 희미하지만 인간적인 미소였다. 그때 빗소리를 뚫고 정비소 밖에서 다급하고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별아, 한별 어디 있니? 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에는 극도의 공포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별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엄마 라고 소리치며 휠체어를 돌리려 했고 도진은 셔터를 완전히 올려 밖을 내다보았다. 빗속을 뚫고 웬 여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흙탕물을 튀기며 미친 사람처럼 뛰어오고 있었는데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은 도진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어떤 아픈 파편을 건드리는 듯했다. 여자는 정비소 안에 있는 별이를 발견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처참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는데 그녀의 손목, 낡은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화상 흉터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나비 모양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본 적이 있는 불길하고도 슬픈 낙인과도 같았다.
서윤희는 빗물에 젖어 묵직해진 치맛자락이 다리에 휘감기는 것도 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휠체어에 앉은 딸아이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는 억눌린 울음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벼랑 끝에서 잃어버릴 뻔한 보석을 되찾은 어미새의 처절한 날개짓처럼 보여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차가운 볼에 자신의 젖은 뺨을 비비며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잠깐 한눈을 팔아서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단순히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공포를 넘어선 삶의 무게에 짓눌린 가장의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진득하게 묻어나고 있었다. 강도준은 그 모녀의 상봉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헝겊으로 닦아내며 짐짓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자의 떨리는 어깨와 그녀의 맨발에 고정된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빗물에 퉁퉁 불어버린 여자의 발은 흙탕물 투성이었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긁힌 듯 발뒤꿈치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흐르고 있었는데 그 상처가 도진에게는 마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입은 상처들처럼 쓰라리게 다가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낯선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지, 왜 그녀의 고통이 자신의 혈관을 타고 전해지는 듯한 기시감을 느끼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한별이는 엄마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은 듯 울음을 그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는데 아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엄마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픈 듯 엄마, 나 괜찮아. 아저씨가 구해줬어. 이 휠체어도 고쳐줬어. 마법처럼 쌩쌩 달려. 라고 속삭이며 윤희를 위로했다. 그제야 윤희는 정신이 든 듯 고개를 들어 도진을 바라보았고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이 백열등 불빛 아래 드러났는데 도진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이목구비에는 가난으로도 가릴 수 없는 기품과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서늘한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희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를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별이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다시 휠체어를 살피기 시작했는데 녹슬고 삐걱거리던 고철 덩어리가 매끄러운 은빛 프레임과 탄탄한 타이어를 가진 새 것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아보았는데 손에 감기는 그립감은 부드러웠고 살짝만 힘을 주어도 바퀴가 미끄러지듯 굴러가는 느낌은 그녀가 알던 그 낡은 휠체어가 아니었다. 이거 부품이 너무 비싸 보여요. 저희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윤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며 말끝을 흐렸는데 그녀는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기에 이 과분한 호의가 오히려 비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젖은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오늘 하루 종일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받은 일당의 전부였지만 도진이 사용한 최고급 부품값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라한 액수였다. 도진은 여자의 손바닥 위에 놓인 젖은 돈을 내려다보았는데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물기에 젖어 처량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는 돈을 받는 대신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돈 받을 생각으로 고친 거 아니니까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거 비싼 거 아닙니다. 정비소 구석에 굴러다니던 폐기 처분 직전의 부품들이에요. 버리기 아까워서 달아준 거니까 부담 갖지 마쇼.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도진은 여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선행이 동정으로 비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짐짓 퉁명스러운 가면을 썼다. 윤희는 도진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녀의 눈가가 다시금 붉어지는 것을 도진은 애써 외면했다. 폐기 처분이라뇨. 저에게는, 우리 별이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신 것과 같아요. 이 은혜 살면서 꼭 갚겠습니다. 윤희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때 그녀의 젖은 소매가 걷어 올려지며 손목 안쪽의 흉터가 다시 한번 도진의 시야에 들어왔는데 나비 모양의 붉은 화상 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새겨놓은 낙인처럼 기이하고 선명했다. 도진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7년 전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재벌가 사모님들의 모임에서 얼핏 들었던 소문. 박 회장 댁 며느리가 의문의 사고로 화상을 입고 쫓겨났다는 그 지라시 같은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는데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하고 비루한 여자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가 며느리였을 리 만무했고 설사 그렇다 한들 지금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호기심을 억누르며 비그치기 전에 어서 가요. 애 감기 들겠네. 라고 무뚝뚝하게 재촉했다. 윤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휠체어가 놀랍도록 가볍게 굴러가자 그녀의 표정에도 안도의 빛이 스쳤다. 정비소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빗줄기는 한결 가늘어져 있었고 도진은 셔터 앞에 서서 멀어져 가는 두 모녀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새로 단 휠체어 바퀴가 무릉덩이를 가르며 일으키는 작은 물보라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별이가 뒤를 돌아보며 마법사 아저씨, 안녕 하고 손을 흔들자 도진은 엉거주춤 손을 들어 올리려다 멈칫하고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다시 정비소 안으로 들어온 도진은 셔터를 내리고 의자에 앉았지만 조금 전까지 감돌던 정막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빗소리만이 타닥타닥 들려오는 텅 빈 공간에는 별이가 남기고 간 젖은 냄새와 윤희에게서 풍기던 낡지만 깨끗한 비누 향기가 묘하게 섞여 떠돌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이 고쳐준 휠체어의 잔해들, 녹슨 나사와 찢어진 타이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쓸어 담으며 자신이 오늘 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톱니바퀴를 건드린 것 같은 불길하고도 설레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달력을 무심코 바라보았는데 오늘은 바로 5년 전 그가 산업 스파이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던 날이자 그가 사랑했던 약혼녀가 그를 배신하고 떠난 날이기도 했다.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쓰고 텁텁한 맛이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 쓰디쓴 인생에 낯선 설탕 한 스푼이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아마도 마법사라고 불러주던 아이의 맑은 눈동자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시각 윤희는 별이를 데리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반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왔는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이었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다. 그녀는 별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주며
오늘 정비소에서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그 무뚝뚝한 남자의 거친 손길에서 느껴지던 따뜻함.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켜주려 했던 자신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낯설고도 그리운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윤희는 잠든 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자신의 손목에 있는 나비 모양 흉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이 흉터는 그녀가 지옥 같았던 시댁에서 탈출하던 날 시어머니가 던진 뜨거운 찻잔에 대어 생긴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증표였다. 그녀는 7년 전 남편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뱃속에 있던 별이만은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로 버텨왔다. 하지만 오늘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자신의 흉터에 머물렀을 때 느꼈던 그 찰나의 긴장감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겨온 과거가 언젠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일깨워 주었다. 창밖에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윤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녀는 낡은 이불을 끌어당겨 별이를 꼭 안으며 불안한 잠을 청했다. 한편 정비소의 도지는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상자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과거에 개발했던 혁신적인 모터 설계도와 함께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을 닫고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별이의 휠체어에 달아준 그 특별한 바퀴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투명하게 개어 있었지만 성수동의 낡은 공장지대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눅눅한 습기가 유령처럼 배회하며 아스팔트 틈새마다 고여 있었다. 강도준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정비소의 셔터를 올렸는데, 녹슨 철문이 말려 올라가며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고요한 골목의 아침을 깨웠고, 그는 습관처럼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입에 물고 작업장 안을 둘러보았다.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익숙한 공기였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정비소 한 구석, 어젯밤 그 작은 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자신을 마법사라고 부르던 그 빈자리에 머물며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도지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내려는 듯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며칠째 수리 중인 낡은 화물 트럭에 보닛을 열어 젖혔는데, 시커먼 기름때가 묻은 엔진 부품들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하고 기계적이었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어젯밤 보았던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과 손목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붉은 흉터가 잔상처럼 남아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스패너를 조이며 자신이 왜 굳이 남의 일에 신경을 쓰는지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그 나비 모양의 흉터가 주는 불길한 기시감은 그의 예리한 직감을 끊임없이 자극하며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들쑤시고 있었다. 한편 서윤희는 반지하 방에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아침 햇살에 눈을 떴는데,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눅눅한 이불 속에서 눈을 뜨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고통이었지만, 오늘은 옆에서 새끈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든 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쌀독을 열어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삼켰지만 현관에 놓인 어젯밤 그 낯선 남자가 고쳐준 은빛 휠체어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윤희는 콩나물국을 끓이고 별이를 깨워 학교 갈 준비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 휠체어를 쳐다보았는데, 삐걱거리는 소음도 없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바퀴는 마치 그녀의 고단한 삶에 찾아온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이대로 그 은혜를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식당 출근 시간 전까지 남는 시간을 이용해 정비소에 들르기로 결심했고, 냉장고를 뒤져 어제 식당에서 얻어온 김치와 계란 몇 알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나른한 오후,
도진이 트럭 밑에 들어가 서스펜션을 점검하고 있을 때 정비소 입구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작업용 대차를 밀고 밖으로 나온 도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젯밤의 그 여자 서윤이였다. 빗물에 젖어 처참했던 어젯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록 색이 바랜 낡은 블라우스와 치마 차림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은 이 기름때 묻은 공장. 지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고한 백합 한 송이처럼 서 있어 도진을 잠시 멍하게 만들었다. 윤희는 도진과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듯 잠시 주춤거렸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정비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섰고 그녀의 손에는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도시락통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선생님, 바쁘신데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이거라도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변변찮지만 제 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젯밤의 공포에 질린 떨림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기품이 서려 있어 도진은 장갑을 벗으며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진은 뭐하러 이런 걸 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윤희가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도시락을 외면하지 못했는데 그가 뚜껑을 열자 갓 지은 밥 냄새와 함께 새콤한 볶음김치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담겨 있어 그의 텅 빈 위장을 자극했다. 그가 젓가락을 들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윤희가 안도감에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동작을 취했고 그 순간 그녀의 낡은 블라우스 소매가 살짝 흘러내리며 손목 안쪽의 흉터가 대낮의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도진은 젓가락을 쥔 손을 멈추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흉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어두운 빛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정교한 붉은 나비 모양의 화상 자국은 단순한 생활 속에 부주의로 생긴 상처가 아님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아주 뜨거운 금속, 아마도 특정한 문양이 새겨진 인두 같은 것으로 고의적으로 지져놓은 낙인과도 같았고 도진의 뇌리에 박혀있던 7년 전의 뉴스 기사와 소문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소름 끼치는 감각을 느꼈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 의혹, 의문의 실종, 나비 문신, 도진은 설마 눈앞에 있는 이 가난하고 초라한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밥그룹의 사라진 며느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와 그 흉터는 그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자신의 호기심이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짐짓 모른 척 시선을 도시락으로 돌리며 무뚝뚝하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해 여자의 당혹감을 덮어주려 애썼다. 윤희는 도진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리며 얼굴을 붉혔는데 그 모습이 마치 들키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여 도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도진이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별이가 선생님이 고쳐주신 휠체어 덕분에 오늘 학교 가는 길이 너무 즐겁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도진은 입안 가득 퍼지는 매콤하고 따뜻한 김치 맛을 느끼며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라 지난 5년간 혼자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잊고 살았던 집밥의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밥을 씹으며 웅얼거리듯 대답했다. 별거 아닙니다. 바퀴가 또 삐걱거리면 언제든지 오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맛있네요. 그의 칭찬에 윤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맺힌 주름과 피로한 기색이 싹 거치며 숨겨져 있던 본연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도진을 잠시 멈칫하게 했다. 윤희는 식당 오후 근무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운 듯 작별 인사를 하고 정비소를 빠져나갔고, 도진은 빈 도시락통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비누 향기가 기름 냄새 진동하는 정비소 안에 맴돌며 그의 고독한 일상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진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밖을 내다보게 되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학교가 끝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별이가 오지 않자 내심 실망감을 느끼며 셔터를 내리려 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마법사 아저씨 하는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도진이 고개를 돌리자 별이가 휠체어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아이는 혼자가 아니라 학교 친구들 2명을 대동하고 의기양양하게 정비소 앞으로 돌진해 왔다. 얘들아, 이분이 바로 그 아저씨야. 내 바퀴 고쳐주신 분 진짜 마법사라니까. 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외치자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도진은 엉겁결에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 진짜 마법 쓸 줄 알아요. 제 자전거도 고쳐주세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에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시끄러워. 여기가 놀이터냐? 라고 짐짓 엄한 목소리로 쫓아내려 했지만, 별이가 아저씨, 숙제만 하고 갈게요.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정비소 안으로 쏙 들어오자 그는 못 이기는 척 한숨을 쉬며 길을 터주었다. 도진은 작업장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뒤집어 가니 책상을 만들어 주었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방석까지 툭 던져 주었는데, 그의 행동은 말과는 달리 퍽 다정했다. 그날 이후 별이는 학교가 끝나면 의뢰 정비소에 들러 숙제를 하거나 도진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도진은 아이가 오면 믹스커피 대신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렌지 주스를 슬그머니 꺼내놓거나 과자 부스러기를 챙겨주는 등 투박하지만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다. 별이는 도진이 고장난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마법을 보듯 신기해하며, 아저씨는 의사 선생님 같아요. 아픈 자동차들을 다 고쳐주잖아요. 라고 말했고, 도진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사람보다 고치기 쉽지 라고 씁쓸하게 대답하곤 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윤희가 식당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정비소로 달려왔는데, 그녀는 항상 미안한 표정으로 별아,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아이를 나무라면서도 도진을 향해서는 감사와 신뢰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도진은 윤희가 올 때까지 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때로는 아이의 수학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휠체어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주기도 했는데, 세 사람이 정비소 백열등 아래 모여있는 풍경은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러워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윤희와 별이가 돌아가고 난 뒤 도진은 정비소 문을 닫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문득 낮에 보았던 윤희의 흉터가 다시금 떠올라 견딜 수 없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먼지 쌓인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검색창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밥그룹 며느리 실종, 서윤희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는데, 검색 결과에는 수년 전의 가십 기사들과 흐릿한 사진 몇 장만이 떴을 뿐이었다. 화면에 뜬 사진 속 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앳된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빛만은 지금의 윤희와 똑같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도진은 사진 속 여자의 손목을 확대해 보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흉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기사 내용 중 신혼초 의문의 화재 사고, 시댁과의 불화설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그의 심정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하며 씁쓸하게 술잔을 비웠다. 그는 셔터 밖에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했다. 5년 전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이곳으로 도망쳐 왔을 때 그는 다시는 세상과 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밤 우연히 마주친 그 휠체어 탄 꼬마와 상처 입은 눈을 가진 그 여자가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설렘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도지는 빈 소주병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내일은 별이의 휠체어에 좀 더 푹신한 쿠션을 달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다. 계절이 바뀌어 성수동의 골목에도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강도진의 정비소 안은 난로를 피운 듯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계들이 내뿜는 열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작은 손님. 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별이는 이제 도진의 정비소를 제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여겼고, 학교가 끝나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작업대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숙제를 하거나 도진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조잘거리며 늘어놓는 것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도진은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기계를 만지작거렸지만 별이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작업 속도를 늦추며 귀를 기울였고, 가끔은 일손을 놓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아 진지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등 그의 변화는 주변 상인들조차 놀라게 할 정도로 극적인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윤희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정비소를 찾았는데 그녀의 양손에는 묵직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 서려 있어 도진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작업대 위에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선생님, 매번 별이를 돌봐주셔서 면목이 없어요. 이거 오늘 식당에서 김장을 했는데 맛이 괜찮게 들어서 선생님 생각이 나서 조금 가져왔어요. 따뜻한 밥이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하며 수줍게 웃어 보였다. 도진이 보따리를 풀자 잘 익은 배추김치 한 포기와 갓 지은 밥, 그리고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들어간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 담긴 반찬통들이 줄지어 나왔는데, 그 소박한 음식들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순식간에 기름 냄새를 덮어버리며 정비소 안을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채웠다. 도진은 얼떨결에 윤희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게 되었는데, 혼자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때우던 끼니와는 차원이 다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윤기가 흐르는 김치를 보자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허기가 밀려 올라왔다. 그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칼칼하고 깊은 김치찌개의 맛은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없이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윤희와 별이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는데, 별이는 아저씨, 우리 엄마 요리 진짜 잘하죠. 식당 이모들도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대요. 라고 자랑스럽게 외쳤고, 윤희는 별아, 아저씨 체하시겠다. 조용히 해. 라고 나무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진은 믹스커피 2잔을 타서 하나를 윤희에게 건넸는데, 두 사람은 정비소 셔터 밖으로 보이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잠시 동안 침묵을 공유했다. 그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따뜻한 휴식과도 같았는데, 도진은 문득 이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풍경이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그토록 갈망해왔던, 하지만 가질 수 없으리라 체념했던 행복의 실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그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윤희의 손목을 힐끗 쳐다보았는데, 긴 소매 아래 감춰진 그 흉터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순간을 깨트리고 싶지 않아
굳이 묻지 않기로 다짐했다. 며칠 뒤 서울에는 때 이른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정비소의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덜컹거릴 정도였다. 도진은 셔터를 내리고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문득 빗소리 사이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발길을 멈췄고 발신자를 확인하니 윤희의 번호가 찍혀 있어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별이의 울음 섞인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아저씨, 우리 집에 물이 들어와요. 엄마가 물을 퍼내고 있는데 자꾸만 차올라요. 도와주세요. 라는 비명의 가까운 외침이었다. 도진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구 가방을 챙겨 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는데 그의 트럭은 미끄러운 빗길을 질주하여 윤희가 사는 반지하 단칸방이 있는 달동네 언덕길을 거침없이 올라갔다. 골목길은 이미 배수구가 역류하여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고 도진이 윤희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낡은 창문 틈과 바닥 배수구에서 흙탕물이 솟구쳐 올라 좁은 방 안은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고 가재도구들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윤희는 양동이로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고 휠체어에 앉은 별이는 침대 위로 피신해 공포에 질린 채 울고 있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 윤희의 손에서 양동이를 빼앗아 들고 비키세요. 제가 합니다. 라고 소리친 뒤 가장 먼저 물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틈을 두꺼운 비닐과 테이프로 막아버렸다. 그리고는 배수구 뚜껑을 열고 막혀있던 이물질들을 맨손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는데 썩은 낙엽과 오물들이 뒤섞인 찌꺼기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거친 손놀림에 막혀있던 물길이 뚫리며 꼬르륵 소리와 함께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도진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 빗물바디 홈통을 손보고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전문가다운 솜씨로 상황을 제압해 나갔다. 1시간여의 사투 끝에 물 난리는 진정되었고 방 안에는 진흙탕의 흔적만이 남았지만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는 않았는데 도진과 윤희는 온몸이 빗물과 땀 그리고 오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윤희는 엉망이 된 살림살이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다가 도진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까지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하고 제가 너무 무능해서 라며 자책하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진은 묵묵히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며 그런 말 마요. 이 동네 배수시설이 낡아서 그런 거지 당신 탓 아니니까 라고 무심하게 위로했다. 도진은 젖은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고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보일러를 최고로 틀어놓은 뒤 공구 가방에서 여분의 배관 부품들을 꺼내 낡은 수도관까지 손봐주었는데 그의 모습은 마치 이 집의 가장이라도 된 듯 듬직하고 자연스러웠다. 별이는 침대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저씨는 진짜 슈퍼히어로예요. 우리 집을 구해줬어요. 라고 외쳤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코끝을 문지르며 슈퍼히어로는 무슨 그냥 기름쟁이지 라고 대꾸했지만 그의 입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리가 대충 끝나자 윤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에 물을 올렸는데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도진을 위해 따뜻한 라면이라도 끓여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3그릇이 놓이고 세 사람은 좁은 방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했는데 창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보일러가 돌아가는 따뜻한 방 안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힐끗 윤희를 쳐다보았는데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묶고 라면을 먹는 그녀의 얼굴이 화려한 조명 아래 있던 그 어떤 여자들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그는 문득 이 작고 초라한 방이 자신이 살고 있는 넓지만 차가운 정비소보다 훨씬 더 집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위태로운 두 모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도진이 돌아가려 할 때 윤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그를 배웅했는데, 비는 잦아들었지만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는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몸을 떨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트럭 뒷좌석에 있던 두꺼운 작업용 점퍼를 꺼내어 그녀의 어깨에 툭 걸쳐주며 입고 들어가요. 감기 들면 별이는 누가 돌봅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고, 윤희는 점퍼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와 도진의 천이 섞인 냄새를 맡으며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윤희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도진은 시선을 피하며 트럭에 올라탔다. 트럭에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윤희의 모습을 바라보던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는데, 오늘 밤 그가 고친 것은 단순히 막힌 배수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고립되어 있던 두 모녀의 무너진 마음이었고, 동시에 그 자신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젖힌 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엑셀을 밟으며 성수동의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웃던 별이와 윤희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부터 도진의 정비소 생활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는 틈만 나면 철물점에 들러 단열 뽁뽁이나 문풍지 같은 방한용품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고, 낡은 가구들을 수리할 수 있는 목재들도 눈에 띄는 대로 주워 모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 괴팍한 강기사가 갑자기 살림살이를 챙긴다며 수군거렸지만, 도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윤희네 집을 좀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정비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야 할 책임과 이유를 가진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보다는 살아있다는 생생한 감각을 되찾아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비소 앞으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고, 그는 거만한 태도로 정비소 안을 휘어잡듯 둘러보며 도진을 찾았다. 도진이 차 밑에서 나와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다가가자 남자는 명함을 건넸는데, 그곳에는 박그룹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도진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했다. 남자는 여기에 휠체어를 아주 잘 고치는 기술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찾으시는 물건이 있어서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도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단순한 고객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탐색하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위험해 보였다. 성수동의 낡은 공장지대에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면서 잿빛 하늘에서는 진눈개비가 흩날리기 시작했는데,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정비소의 얇은 셔터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작업장 내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강도준은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낡은 트럭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기름때 묻은 장갑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 시린 것은 지난밤 박그룹 비서실장이 다녀간 이후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신처라고 믿었던 이 낡은 정비소마저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을 지켜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이 굵어지면서 골목길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는데, 인적이 끊긴 고요한 거리에 갑자기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거대한 검은 물체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비소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이 누추한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우주선처럼 매끄럽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는
최고급 세단 마이바흐였는데 차체의 광택은 눈발 속에서도 번들거렸지만 엔진룸에서는 불길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니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운전석에서 다급하게 뛰어내린 기사가 보닛을 열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마치 고장난 장난감을 쥔 아이처럼 당혹스러워 보였다. 운전기사는 기름때가 묻을까봐 정장 소매를 걷어 올리며 연기가 나는 엔진룸을 들여다보았지만 최첨단 전자 제어 장치로 뒤덮인 복잡한 기계 속에서 원인을 찾아내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수행비서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내렸는데 그는 구둣발에 지늘기 묻는 것을 불쾌해하며 인상을 찌푸린 채 도진에게 다가와 거만한 태도로 말을 걸었다. 이봐요. 여기 주인장 있어. 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당장 좀 봐주시오. 급한 일이니 돈은 섭섭지 않게 주겠소. 도진은 남자의 하대하는 말투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거슬려 못 들은 척 다시 트럭 밑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남자는 도진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들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 지금 이 채 누가 타고 계신 줄 알고 이러는 거야. 당장 고치란 말이야. 남자의 고압적인 태도에 도진은 스패너를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꾸했다. 여기는 트럭이나 고치는 구멍가게라 그런 비싼 차는 못 만집니다. 보험사 불러서 센터로 가쇼. 내 손 닿으면 보증 수리도 안 될 텐데. 그때 뒷좌석의 창문이 아주 천천히 내려가더니 백발이 성성하지만 매서운 눈빛을 가진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박그룹의 총수 박기태 회장이었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인 그가 지금 이 낡은 정비소 앞에 발이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였다. 박 회장은 초조한 듯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수행비서에게 김 실장, 뭐 하고 있나? 회의 시간까지 30분밖에 안 남았네. 늦으면 수천억짜리 계약이 날아가. 라고 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질책했다. 비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도진에게 다시 한번 사정반 협박반으로 매달렸지만 도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차 문을 열고 직접 밖으로 나왔는데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그의 등장은 골목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고 그는 진흙탕을 밟으며 도진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젊은이, 자네 눈빛을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내 기사나 비서가 무례했다면 사과하네. 하지만 나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일세. 자네가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자네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 박 회장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오만하기 짝이 없었기에 도진은 헛웃음을 흘렸다.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바꿉니다. 회장님. 도진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돌아서려 했지만 그때 마이바흐의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틱거리는 금속성 소음이 그의 예민한 청각을 자극하며 발목을 잡았다. 그것은 기계가 질러대는 비명 소리였고 평생을 기계와 대화하며 살아온 도진에게는 외면하기 힘든 구조 요청과도 같아서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보닛이나 완전히 여쇼라고 내뱉고 말았다. 그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완벽한 기계에 대한 연민과 기술자로서의 본능 때문에 움직인 것이었다. 도진은 장갑을 벗어던지고 맨손으로 뜨거운 엔진룸 안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길은 마치 명의가 환자의 맥을 짚듯 신중하면서도 거침이 없었고 복잡한 배선과 파이프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갔다. 운전기사는 그거 만지시면 안 됩니다. 센서 나가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며 도진의 움직임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찰했다. 박 회장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로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지금 눈앞에 이 허름한 정비공에게서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도지는 단 3분 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엔진 제어 장치 ECU로 연결되는 메인 배선의 접촉 불량이었고, 아주 미세한 균열이라 최첨단 스캐너로도 잡아내기 힘든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다. 배선 커넥터 핀 하나가 헐거워졌네요. 진동 때문에 접촉이 끊긴 겁니다. 도지는 무심하게 말하며 공구함에서 핀셋과 절연 테이프, 그리고 납땜 인두를 가져와 즉석에서 수술을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해서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그는 헐거워진 핀을 정밀하게 다시 세우고 납땜으로 고정한 뒤 특수 테이프로 마감 처리까지 완벽하게 끝냈는데,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시동 걸어보쇼. 도진이 기름 묻은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말하자, 반신반의하던 운전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스타트 버튼을 눌렀고, 그 순간 죽은 듯이 고요했던 마이바흐의 12기통 엔진이 우웅하는 웅장한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깨어났다. 엔진 소리는 마치 맹수가 기분 좋게 그르렁거리는 소리처럼 안정적이었고,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운전기사와 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고, 박 회장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진과 엔진룸을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그는 수많은 기술자를 보아왔지만 장비 하나 없이 맨손과 청각만으로 이런 난이도의 고장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자네, 도대체 정체가 뭔가? 이 정도 실력이면 센터장이 아니라 본사 기술팀에서도 모셔갈 인재인데. 박 회장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안주머니에서 백지수표가 든 봉투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다. 원하는 만큼 적게. 오늘 자네가 살린 건 차가 아니라 내 신용이야. 박 회장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도진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저어다. 됐습니다. 나사 하나 조인갑치고는 너무 과하네요. 그냥 가던 길 가쇼. 영업 방해되니까. 도진은 쿨하게 뒤돌아서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식어버린 커피를 집어들었고, 그 단호하고 욕심 없는 태도에 박 회장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도진의 뒷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5년 전 자신의 회사 스카우트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던, 업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엔지니어 강 데이비드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아쉬운 듯 명함 한 장을 작업대 위에 올려두며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게, 내 제안은 유효하네 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고, 마이바흐는 미끄러지듯 정비소를 빠져나가 눈 내리는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명함을 쓰레기통에 쓸어 넣으려다 잠시 멈칫하고는 박그룹 회장 박기태라는 이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윤희의 손목 흉터와 이 남자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확신이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가 떠나고 다시 정비소에 고요가 찾아왔지만 도진의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거세게 뛰고 있었는데,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5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음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기계가 고장난 채 방치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의 천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밖으로 나갔다.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고, 그는 셔터에 기대어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섞여 들려왔고, 도진이 고개를 돌리자 윤희가 벼리에 휠체어를 밀며 힘겹게 눈길을 헤치고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윤희는 낡은 우산 하나로 벼리를 씌워주느라 자신의 어깨는 눈에 젖어 하얗게 변해 있었고,
별이는 무릎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추위에 코끝이 빨개져 있었다. 도진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 끄고 황급히 그들에게 달려갔는데 방금 전 재벌 회장 앞에서도 꼿꼿했던 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걱정과 안쓰러움만이 가득한 평범한 이웃집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도진은 윤희의 손에서 휠체어 손잡이를 빼앗아 잡으며 이 날씨에 어딜 돌아다닙니까? 애 감기 들면 어쩌려고? 라고 타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화보다는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윤희는 미안한 듯 웃으며 별이가 아저씨가 끓여주는 코코아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 얼굴 뵙고 싶어서 라고 말끝을 흐리며 얼굴을 붉혔다. 도진은 윤희의 그 수줍은 고백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밀고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난로가 피워진 정비소 안에서 세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코코아를 나눠 마시며 온몸을 녹였는데 별이는 아저씨, 아까 그 크고 까만 차는 뭐예요? 괴물같이 생겼던데 라고 물으며 호기심을 보였다. 도진은 그냥 고철덩어리야. 겉만 번지르르한 이라고 대답하며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윤희는 도진의 작업복에 묻은 새로운 기름 얼룩과 그의 피로해 보이는 눈빛을 살피며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윤희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는데 그녀에게 방금 다녀간 사람이 박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녀의 과거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맑고 깊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불안을 읽어내고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냥 눈이 와서 그러네요 라고 둘러댔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작은 평화를 깨트릴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그도 윤희도 서로에게 너무 깊이 스며들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바람처럼 친절하지 않았는데 정비소를 떠난 마이바흐 안에서 박 회장은 도진이 거절하며 남긴 말들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문득 도진의 작업대 구석에 놓여있던 별이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들, 그 중에서도 휠체어를 탄 소녀와 나비가 그려진 그림을 기억해냈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나비, 휠체어, 그리고 그 여자.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7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과 그녀가 임신 중이라며 울부짖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차 돌려. 다시 그 정비소로 간다. 정비소 안의 따뜻한 공기는 금방이라도 깨어질 듯 위태로운 평화 속에 잠겨 있었는데 강도진과 서윤이 그리고 한별이는 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식어가는 코코아 잔을 손에 쥔 채 창밖에 눈보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희는 도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먼 곳을 응시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어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별이는 휠체어에 앉아 도진의 공구함을 장난감처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은 도진이 지난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사는 냄새를 다시금 일깨워주며 그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밖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날카로운 브레이크 파열음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도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셔터 너머를 응시했고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그의 전신을 긴장시켰다. 조금 전 떠났던 그 검은색 마이바흐가 다시 돌아온 것이었고 차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눈길을 밟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윤희는 영문을 모른 채 도진의 굳어진 표정을 살피며
누구 오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도진은 대답 대신 윤희와 별이 앞을 가로막고 서며 본능적인 방어 태세를 취했다. 정비소의 낡은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눈보라가 들이닥쳤고 그 속에 박기태 회장이 서 있었는데 아까의 냉철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잃은 눈동자로 숨을 헐떡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다. 박 회장은 정비소 안으로 성큼 들어와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그의 시선이 도진을 지나쳐 휠체어에 앉아있는 별이에게 그리고 그 옆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윤희에게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비소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며 비틀거렸는데 그의 눈에 비친 윤희의 얼굴은 7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비를 맞으며 대문 앞에서 울부짖던 며느리의 얼굴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겹쳐지고 있었다. 윤희 역시 박 회장을 알아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코코아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챙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갈색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내요. 내가. 윤희냐, 서윤희, 소래. 정말 네가 맞는 거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윤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윤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별이의 휠체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고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에게 박 회장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을 잃은 자신을 지옥 같은 시댁에서 쫓아내고 아이까지 지우라고 종용했던 악마와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윤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듯 별이를 껴안았고 별이는 엄마의 공포를 느끼고 엄마 왜 그래 무서워 라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는 박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꽂혔다. 박 회장의 시선이 윤희의 등 뒤에 숨겨진 별이에게로 옮겨갔고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죽은 자신의 아들 민중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요 아이, 설마 민준이의 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는데 7년 전 윤희가 쫓겨날 때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아내와 딸이 그 여자가 밖에서 만들어온 씨앗이다라고 모함했던 말을 믿고 애써 외면했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저 아이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핏줄임을 증명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아이가 걷지 못해 휠체어에 앉아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회한을 안겨주었다.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회장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예요. 윤희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별이의 얼굴을 가슴에 파묻었는데 그녀는 박 회장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되면 뺏어가거나 해코지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있었다.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두세요. 가진 거 다 뺏어갔잖아요. 남편도, 집도, 제 인생도 다 가져갔잖아요. 이 아이 하나 남았어요. 제발. 윤희의 절규는 정비소 안을 울리며 도진의 심장까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박 회장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렸는데 그는 자신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손녀가 이토록 비참한 환경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윤희에게 다가가 윤희, 야, 내가 잘못했다. 몰랐어. 정말 몰랐다. 라고 사죄하려 했지만 도진이 거칠게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밀쳐냈다. 도진의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고 그의 손에는 묵직한 스패너가 들려있어 금방이라도 박 회장을 내리칠 듯 위협적이었다. 물러서시오. 당신이 누군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여자와 아이를 겁주고 있잖아. 당장 나가. 도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천둥소리보다 위압적이었고 그는 박 회장의 권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윤희와 별이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만을 내뿜고 있었다. 박 회장의 수행비서들이 달려와 도진을 제압하려 했지만 도진은 전광석과 같은 몸놀림으로 비서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는 박 회장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내 정비소에서 행패 부리지 마.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노인네고 뭐고 안 봐줍니다. 도진의 기세에 눌려 비서들은 주춤거렸고 박 회장 역시 도진의 살기 어린 눈빛에서 그가 단순한 정비공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 회장은 도진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윤희와 별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끓어오르는 슬픔을 억누르고 비서들에게 손짓했다. 물러나라. 오늘은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는 10년은 늙어버린 듯 힘이 없었다. 박 회장은 나가면서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시선은 별이의 낡은 휠체어와 윤희의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에 머물렀고 그 흉터가 자신의 집안에서 생긴 씻을 수 없는 죄악의 증거임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눈물을 삼켰다. 윤희, 야, 다시 오마. 반드시 다시 와서 사죄하마. 박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기고 간 파장은 정비소 안에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이바흐가 떠나고 정비소 문이 닫히자 윤희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도진의 다리를 붙잡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별이 뺏어갈 거예요. 무서워요. 라고 애원하며 울부짖었다. 별이 역시 엄마를 따라 울음을 터뜨렸고 도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두 모녀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윤희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 마요. 내가 있어요. 아무도 당신들 못 건드려요. 내가 지킬 겁니다. 라고 맹세하듯 속삭였다. 도진은 윤희를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물을 가져와 먹이고 난로의 불을 더 키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기태 회장이 돌아간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폭풍을 몰고 오기 위한 전조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윤희가 박그룹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맞서야 하는 힘겨운 전쟁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5년 전에는 지킬 것이 없어 도망쳤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1시간쯤 지나 윤희가 겨우 진정되자 도진은 그녀를 트럭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7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의문의 교통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학대,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도망쳐야 했던 그 처절했던 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도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을 주며 분노를 삼켜야 했다. 그 흉터, 시어머니가 인두로 짖은 거예요. 가문의 수치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낙인을 찍은 거죠. 윤희가 덤덤하게 말하며 소매를 걷어 흉터를 보여주자 도진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아팠겠네요. 혼자서 많이 아팠겠어. 도진의 투박한 위로에
윤희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터뜨렸고, 도진은 그녀의 손목에 입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상처를 준 자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 여자가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박 회장은 펜트하우스 서재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비서실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는데, 당장 서윤희와 그 아이에 대해 7년간의 행적을 조사해. 그리고 7년 전 내 아내와 딸이 꾸민 짓들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파헤쳐와. 그의 눈빛은 회한을 넘어선 무서운 분노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들에 의해 썩어 들어가고 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핏줄은 시궁창에서 고통받고 있었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편 정비소로 돌아온 도준은 작업대 밑바닥을 뜯어내고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가방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5년 전 그가 개발했던, 그러나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묻어두었던 혁신적인 모터 기술의 원본 데이터와 특허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이것이 박그룹을, 그리고 박 회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강 데이비드,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도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성수동의 낡은 정비소는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요새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를 확인했는데, 내일은 바로 박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고, 도진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 마련해준 무대임을 확신하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기자님, 저 강도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5년 전 그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박기태 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의 정령이 한눈에 들어오는 권력의 정점이었지만, 지금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지하 감옥처럼 차갑고 습해 숨쉬기조차 버거웠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이 밤새 조사에 올린 두툼한 보고서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고 있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입술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보고서 안에는 7년 전 자신의 며느리 서윤희가 겪었던 지옥 같은 나날들이 적나라한 사진과 증언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조직적인 학대의 기록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회장의 아내인 최 여사와 딸 민영은 민준이 사고로 죽자마자 윤희를 남편 잡아먹은 년, 집안을 망칠 사주라고 몰았으며 별관 지하방에 감금하다시피 했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아이를 지우라며 식사를 끊거나 정신적인 고문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 회장의 눈을 뒤집히게 만든 것은 윤희의 손목에 있는 나비 모양 흉터에 관한 진실이었는데, 그것은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라 윤희가 가문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서명을 거부하자 최 여사가 달궈진 다도용 인두로 직접 지져버린 고문의 흔적이었다. 박 회장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보고서를 벽으로 집어 던졌는데,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가운데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오열했다. 자신이 회사 일에 미쳐 집안을 돌보지 않는 동안 자신의 아내와 딸이 며느리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쫓아냈고, 자신의 하나뿐인 손녀를 장애를 가진 채 빈민가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는 후회와 분노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부와 명예가 결국은 가족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 시각 강도진은 시내의 한 허름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5년 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취재하려다 윗선의 압력으로 해고당했던 김 기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김 기자는 도진이 내민 낡은 USB와 서류 뭉치를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는데 그 안에는 도진이 개발했던 모터 기술이 박그룹의 하청업체에 의해 어떻게 도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진에게 어떻게 산업 스파이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걸 세상에 터뜨려 주십시오. 내 명예 회복은 덤이고 진짜 목적은 박그룹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겁니다. 김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기며 이게 공개되면 박그룹은 물론이고 재계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강 기술자님, 아니 강 데이비드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겁에 질린 윤희와 별이의 얼굴만이 가득 차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5년 전에는 잃을 게 무서워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지켜야 할 게 있어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니까요. 한편 최 여사는 남편 박 회장이 윤희의 행방을 찾았다는 소식을 신복을 통해 전해 듣고는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면 이혼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이다가 도끼 어린 눈으로 딸 민영을 불렀다. 안 되겠다. 내 아빠가 손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그년이 다시는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장 그쪽 애들 풀어서 처리해. 그녀의 지시는 잔인하고 신속했으며 그것은 또다시 윤희와 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성수동의 반지하 방. 윤희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별이를 꼭 껴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어제 정비소에서 마주친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사과가 진심이었을지라도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별이는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엄마, 무서워. 아저씨한테 가자. 라고 보채기도 했지만 윤희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이며 아이를 달랬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서윤희 씨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좋게 말할 때 문 열라고 라는 고함 소리는 윤희의 심장을 먹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윤희는 반사적으로 별이의 입을 틀어막고 장롱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낡은 문짝이 뜯겨나가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좁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을 유린하며 세간살이를 부수기 시작했고 공포에 질린 윤희는 구석으로 몰려 바들바들 떨었다. 사내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윤희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턱을 들어 올렸는데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한 장을 꺼내 윤희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게 뭔지 알지? 친권포기 각서랑 이민 동의서야. 회장님 몰래 쥐새끼처럼 숨어 살면서 딴만 품지 말고 조용히 이 나라 떠나라는 사모님의 마지막 자비시다. 여기 지장 찍어. 남자의 협박은 비열하고 폭력적이었고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내 딸 못 버려요. 라고 저항하며 울부짖었다. 그러자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장롱 속에 숨어있던 별이를 끌어냈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엄마 엄마 하고 소리치자 남자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윤희를 협박했다. 이 장애인 새끼가 다치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어. 당장 안 찍어. 윤희는 아이가 다칠까봐 이성을 잃고 무릎을 꿇으며 빌었다. 잘못했어요. 제발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그녀의 처절한 모성은 바닥을 기며 짓밟히고 있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열린 현관문으로 찬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는데 그 그림자는 사내들을 덮칠 듯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남의 집에서 뭐 하는 짓거리들이야. 낮고 굵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고 사내들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스패너를 든 강도진이 서 있었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지옥에서 올라온 야차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어 산전수전 다 겪은 깡패들조차 흠칫 놀라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네온 뭐야 동네 양아치냐.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 우두머리가 허세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지만 도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양아치는 니들이지. 여자랑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도진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우두머리의 손목을 가격했고 딱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도진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잔혹해서 그가 과거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소문이 결코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좁은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싸움은 일방적이었는데 도진은 분노를 원동력 삼아 사내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고 그의 주먹과 발길질에는 윤희와 별이가 겪었을 공포에 대한 응징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남은 사내 하나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도진은 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며 으르렁거렸다. 가서 전해 최 여사한테 강 데이비드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똑바로 전해. 사내들이 도망치고 난 뒤 방 안은 폭격을 맞은 듯 엉망진창이었지만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윤희와 별이에게 다가갔다. 윤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별이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고 도진은 피 묻은 손을 옷에 닦은 뒤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늦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투박한 품속에서 윤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에 기대어 마음껏 울 수 있었다. 한편 박 회장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딸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온정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심판자로서의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와 함께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증거 자료들을 던져놓았다. 당신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르는 동안 나는 눈뜬 장님이었다. 내 며느리와 손녀를 지옥으로 몰아놓고도 발 뻗고 잠이 오던가. 박 회장의 일갈에 최 여사와 민영은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해. 그리고 민영이 네가 7년 전 윤희를 계단에서 밀쳐 유산시키려 했던 증거도 다 찾았다.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오점이야. 박 회장의 선언은 가문을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고 그는 뒤돌아서며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차 대기시켜 내 며느리와 손녀를 모셔와야겠다. 내 손으로 직접. 박 회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가족을 되찾고 그들을 지켜준 은인에게 보답하리라 다짐하며 굳게 닫힌 현관문을 나섰다. 도진은 엉망이 된 윤희의 집을 대충 정리하고 트럭에 두 사람을 태웠는데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정비소로 갑시다. 거기는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도진의 단호한 말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별이는 도진의 손을 꼭 잡으며 아저씨, 우리 안 버릴 거죠? 라고 물었다. 도진은 백미러로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절대 안 버려.
아저씨가 약속할게. 이제 아무도 너희 못 건드려. 라고 대답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맹세였다. 트럭은 어둠을 뚫고 성수동 정비소를 향해 달렸고 그 뒤로 박 회장의 마이바흐가 추격하듯 따라붙고 있었다. 운명의 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클라이맥스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성수동 정비소의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도진은 낡은 소파에 지쳐 잠든 한별이를 눕히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서윤이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불안해하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다. 밖에서는 거친 눈보라 소리와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고 도진은 직감적으로 박기태 회장이 돌아왔음을 알아차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쇠파이프 대신 굳은 결의를 다지며 셔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 천재 엔지니어 강 데이비드로서 당당히 세상과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셔터가 올라가자 눈보라와 함께 박 회장이 수행비서도 없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눈을 맞아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흙탕물 튀긴 바짓단은 그가 얼마나 처절한 심정으로 이곳에 다시 왔는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도진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 뒤로 보이는 마이바흐 뒷좌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누군가를 시켜 억지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진심만을 가지고 혈육을 만나러 왔다는 무언의 증명과도 같았다. 도진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말없이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고 박 회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정비소 안으로 들어섰다. 박 회장은 소파에 잠들어 있는 별이와 그 곁에서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며느리 윤희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윤희야, 내가 죽일 놈이다. 눈뜬장님이라 내 식구들이 지옥에서 사는 줄도 몰랐구나. 라고 오열하며 바닥을 치는 그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윤희는 7년 동안 쌓인 원망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늙고 초라해진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이 복받쳐 올라 결국 박 회장의 옷자락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버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별이 지키려고 짐승처럼 살았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윤희의 통곡은 정비소 안을 가득 메웠고 박 회장은 며느리의 앙상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미안해거. 이제 다시는 너희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하마. 내 남은 목숨을 걸고 맹세하마 라고 속삭였다. 잠에서 깬 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가 울자 따라 울먹거렸는데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고 별이야, 할아버지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라고 말하며 아이의 손등에 뜨거운 입맞춤을 했다. 도진은 그 눈물 겨운 상봉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난 것 같은 허전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려 뒤돌아섰지만 박 회장이 그를 불러 세웠는데 자네, 강 데이비드 군 맞지? 5년 전 우리 그룹과 경쟁하다 억울하게 매장당했던 그 천재 기술자. 박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도진을 똑바로 응시했고 도진은 멈칫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 이름은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름쟁이 강도진입니다. 박 회장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는데 내 아내와 딸이 자네에게 저지른 죄까지 내가 다 알고 있네. 자네 기술을 빼돌리고
누명을 씌운 게 바로 내 집안 사람들이었어. 정말 면목이 없네. 박 회장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도진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사과는 됐습니다. 대신 약속 하나만 지키십시오. 저 두 사람. 윤희 씨와 별이.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집안에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도진의 조건 없는 부탁에 박 회장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는데 박그룹 박기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아내와 딸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와 산업 스파이 조작 사건을 만천에 폭로했기 때문이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으며 최 여사와 딸 민영은 횡령, 폭행교사,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되었다. TV 뉴스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던 윤희는 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7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자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도진 역시 김 기자와 함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인터뷰를 가졌고 5년 만에 강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되찾으며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쏟아지는 스카우트 제의와 거액의 보상금을 모두 거절하고 다시 성수동의 낡은 정비소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가 왜 화려한 복귀를 마다하고 기름 냄새 나는 곳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진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비소 문을 열고 들어가 익숙한 커피 냄새를 맡으며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을 때 정비소 앞마당에는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아래서 별이는 더 이상 휠체어가 아닌 보조기구에 의지해 아장아장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다리 수술을 받은 별이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고 있었고 도진은 땀을 흘리며 걷는 별이의 뒤에서 넘어질세라 두 팔을 벌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저씨, 나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봐요. 별이가 자랑스럽게 외치며 한 발짝을 내딛자. 도진은 그래, 우리 별이 최고다 조금만 더 라고 응원하며 활짝 웃었다. 윤희는 정비소 안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박 회장이 마련해준 고급 아파트를 마다하고 정비소 근처에 깨끗한 주택으로 이사해 도진의 곁에 머물기로 결정했었다. 그녀는 박그룹의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싱글맘과 장애 아동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정비소로 와서 도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정비소 안을 가득 채우자 도진과 별이가 밥 먹자 하고 외치며 들어왔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노을이 지는 정비소 옥상에 올라간 도진과 윤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드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도진은 주머니에서 투박한 반지를 꺼내 윤희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그가 직접 특수 합금을 깎고 다듬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는데 안쪽에는 작은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날개가 되어줄게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줍시다. 도진의 서툰 프로포즈에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흉터 위에 입을 맞춘 뒤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별이가 옥상으로 올라와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앉으며 나도 껴줘요 라고 애교를 부리자 도진과 윤희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성수동 골목길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어둠이 내려앉은 정비소 간판에는
행복 정비소라는 새로운 이름이 넌사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고독한 정비공과 상처 입은 재벌가 며느리, 그리고 날개 꺾인 천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가장 완벽한 형태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들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는 이제 고장 없이 튼튼한 바퀴를 달고 희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다.